착하다는 말은 싫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착하다는 칭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좋은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데는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께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착하다는 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착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착하다, 칭찬 이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입력하면 착하다는 말은 싫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착하다는 말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착하다는 칭찬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좋은 사람은 곧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되는 거야 라는 말까지 나왔겠죠.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착하다라는 말이 왜 순수하게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게 됐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착하다는 이 좋은 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착하다는 말 속에 숨은 대한민국의 심리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착하다는 말,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순수하게 들으면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착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까요? 기본적으로 착하다는 것에 나쁜, 즉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장과 사회과학대학장을 역임한 스티븐 M. 커슬린이라는 심리학자가 어떤 뇌를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유형을 분석한 것이 유명하죠. 전두엽 혹은 두정엽이 속한 상뇌, 정말 물리적으로도 위쪽에 있는 뇌 영역입니다. 이 상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리더형이고요. 그리고 측두엽과 후두엽이 속한 이 하뇌, 밑에 부분의 뇌를 많이 쓰는 사람은 상황을 좀 더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조력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코슬리는 상뇌든 하뇌든 제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사회에서 한 역할 혹은 한 포지션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커슬린 교수가 이야기한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뇌든 하뇌든 어느 것이든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러면 커슬린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순응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모든 상황과 상대방에 순응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에도 반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 안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어느 쪽 뇌도 쓰지 않는 순응자가 착하다고 표현될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저항 없이 따르는 사람들을 착하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사실은 착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따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경우에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정도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모든 순간 자기 의견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즉, 내 의견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순간은 문득문득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한 착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는 내 의견을 잘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착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순수하게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걸 거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전에 사전포석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약간은 가스라이팅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쁜 상대방에게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게 칭찬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은 사람으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내 마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뿌듯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혹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저한테 착하다는 얘기를 하면 갑자기 무서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죠. 즉, 내가 누군가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나도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최소한의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착하다는 말을 칭찬으로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데는 조직과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죄에 혹은 동일한 잘못에 착한 사람이 더 많이
처벌받을 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기업에서 사업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사업 실적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 회사에 더 잘 따르고 누가 보더라도 더 선한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처벌을 받더군요. 이건 분명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아 맞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 라고 동의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같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일 경우에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까요? 일반적으로 착한 사람들은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좀 희생하거나 순응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착한 사람은 그 결과에 불만이 적을 거라고 조직이 착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우리 사회가 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게 피해를 더 많이 주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이 불편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착하다는 곧 만만하다 이렇게 들려서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착하다로 얘기하고 있다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내 상황과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해줄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나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탁이나 아니면 좀 무리한 요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해줄게.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앞에 무엇이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데 그래, 그래도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내 의견이나 상황에 대한 나의 이야기, 즉 나다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만 우리가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호의를 받은 상대방은 고맙다는 얘기 대신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 혹은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들어줘 버리니 내가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한테 내가 고맙다라는 말보다는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민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혹은 도움을 주기 위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가 고민했던 그 과정이나 그리고 거쳤거나 거쳐야 하는 그 힘든 상황들을 충분히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생색을 내는 게 아닙니다. 생색을 낸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해주는 이 도움이 너에게 얼마나 큰 건지를 얘기하는 게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한테는 작은 도움이겠지만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고려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겸손하지만 분명하게 나의 상황에 대한 단서들을 같이 전달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거절을 못하겠다.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남들에게 그저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무리한 욕구, 아니 불가능에 가까운 욕구입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정말로 떨어지는 욕구라는 거죠. 그렇다고 누군가가 남에게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불가능하니 그냥 집어치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죠.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 욕구를 오히려 인정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말하는 건 적극적으로 미움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당신한테 무언가가 필요할 때 미움을 받더라도 주저하지 말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내가 착하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을 주위에 더 많이 만나게 될수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세상과 교감하면서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부여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래 삽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 착한 사람들도 오래 삽니다.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도 정말 많이 웃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이렇게 잘 웃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웃고 그리고 과장되게 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 발을 밟아도 괜찮고 자기가 주문한 음식만 잘못 나와도 그냥 웃으면서 참고 먹습니다.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런데 심각하게 아프거나 가족이 아플 때도 자기는 괜찮다고 웃는 사람, 누가 봐도 부당하거나 부조리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혹은 자기 프로젝트나 일을 누가 가로채는 심각하고 엄청난 상황에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웃는다는 겁니다. 완전한 타인이라면 괜찮겠지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겠죠. 이 답답한 친구 도대체 왜 이러는지 그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밝고 많이 웃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사실 지나치게 밝다는 건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문제다라고 느끼게 되는 건 그 사람이 바로 안 밝아야 할 때조차 밝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심리적 허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허세, 그 사람의 몇 가지 심리적인 원인과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내 고통이나 어려움의 정도를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지나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들을 때도 힘들어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망치게 하거나 상대방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티 자체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열등하거나 약하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슬픈데도 안 슬퍼하거나 힘든데도 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른스럽다. 우리가 언제 아이에게 어른스럽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화가 나도 화를 참고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하고 이럴 때죠. 이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밝은 게 아니라 지금 내 감정을 누르는 방법으로 밝은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눌렀을 때마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칭찬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닌 분들이 됩니다. 이 방법을 오래 쓰면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내 감정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나 지지를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감정을 혹은 내 상태를 적절하게 표현해야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분들은 바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절한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쌓여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골마서 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아프면 어느 정도 아픈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죠. 감정의 정도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요. 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늘 그런 게 아니라 유난히 우리와 있을 때만 그렇게 늘 괜찮고 다 괜찮은 척을 한다면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힘든 티, 슬픈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 감정을 웃음거리나 호기심거리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을 시키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혼자 있고 평온할 때는 어떤 상태이고 또 어떤 표정을 짓나요? 마치 이런 표정입니다. 그런데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은 이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우울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그게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적절하게 밝은 전략을 취하면 평온한 상황, 이런 혼자 있는 상황은 못 견디게 된다는 겁니다. 양극성 장애가 심한 사람의 경우 평온한 상태일 뿐인데 우울한 상태 혹은 우울증으로 잘못 생각해서 항우울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더 조증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증적인 상태가 쭉 가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서 극심한 우울의 상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상태를 우리가 바로 조울증이라고 하죠.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많은 형태는 아닙니다. 질환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적절하게 밝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나에게 아주 편안한 상태를 심리적으로는 불편한 상태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상황이나 결과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부적절하게 밝은 내 친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 내 친한 친구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순 없겠죠. 부적절하게 밝은 것은 심리적 허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허세는 아주 강한 자존심 때문이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잘 알려져 있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강한 불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혹은 속상해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무능하거나 열등하거나 혹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눈에 비춰질까 걱정한다는 거예요.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자기를 밝은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것, 아주 왜곡된 자기방어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친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자기 패를 보일 때에만 내 패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받느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힘들다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힘든 건 남이 모르지만 남이 힘든 걸 나는 안다라는 그 사실로 엉뚱하게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위안하면서 자신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친구들한텐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솔직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요. 그렇다면 최후의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이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제 주위에 어떤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빈소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문상도 하지 못한 저희 대부분은 난감하고 미안하고 괴롭게 되겠죠. 그 친구와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총대를 메고 이야기를 했지요. 나도 똑같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너한테는 알리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제서야 곰곰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충분히 서운하고 심지어는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모른다고요? 사실 그렇다면 그 관계는 안타깝지만 더 발전하기는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건 내 문제야 라고 한번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따라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딜 가도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면 10명을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그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잣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의 관계를 조금 분류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태양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슬픈 상황에서부터 기쁜 상황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태양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내가 있겠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각 주제마다 혹은 각 분야마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은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반성과 되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입니다. 나의 내면을 보는 건 힘들지만 내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정해놓는다면 가시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일을 할 때 현황판이라는 걸 그릴까요? 일어나는 일을 더 잘 보고 그리고 더 정확하면서도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는 건 그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의 현황판을 그리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태양계가 억지로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 청첩장 줄 때죠. 그리고 이런 태양계가 확 깨져버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내 친지분의 장례식입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줄 때와 내 부모님의 부음을 알릴 때는 전혀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준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먼저 전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선에 의해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태양계상에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면 내가 그 안쪽으로 확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 사람의 조사에는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와 주변의 관계를 스스로 한 번쯤 돌아보고 그걸 눈에 보이게 적어보거나 아니면 그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쓰고 나면 모든 관계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시각이 굉장히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잘 몰라서 괴로우시다고요? 그렇다면 먼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써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해 보신 적 꽤 있으시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리 영화 뭐 볼래? 여행지는 이번에 강원도가 좋을까? 제주도가 좋을까? 아무 데나. 사실 우리는 이런 답변 너무 익숙한 경우도 꽤 있죠.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술집 메뉴에 아무거나가 있겠습니까? 아무거나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뭘까요? 그런데 이런 답변이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익숙하다는 것 알고 계신지요? 대체 우리는 왜 이 아무거나라는 말을 할까요?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아무거나라는 말 속에 숨은 한국인의 심리. 오늘 대한민국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한국인들의 말하는 습관 중에 바로 이게 있죠. 뭘 물어봤을 때 아무거나 라고 답하는 경우요. 저도 anything, everything 이렇게 미국 유학 시절에 대답했다가 상대방을 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왜 아무거나라는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게 없으면 좋은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라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거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떤 상황에 특별한 자기만의 규칙 혹은 자기만의 원칙, 그러니까 무엇을 먹어야 된다 혹은 이런 데는 꼭 어디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의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달 후에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달 후에 여행을 가자, 가족여행을 가자,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 후에 어디를 가면 좋겠냐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데나 어딜 가도 좋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즐거운 일에 대한 상상을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면 가시방석 같은 데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자동차를 타야 되며,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감을 총동원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운 걸 하려고 할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런 성향이 특히 한국에서는 강해졌을까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오랜 시간을 거쳐오면서 나쁜 걸 막아내고 다음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그러니 문화적 특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남발하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건 뭘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돼지갈비 맛있을 것 같지 않니? 그러니까 돼지갈비 콜? 이렇게 먹은 돼지갈비는 진짜 1년 후에도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그 말을 했던 사람, 그 만남의 장소, 상황도 상당 부분 기억나죠. 야, 그때 우리 돼지갈비 먹었을 때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말하고 간 돼지갈비집은 기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이 남발되기 시작하면은 미래에 내가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도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무엇인가를 먹고 똑같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그런 수많은 식사 자리들을 우리는 기억하기가 도통 쉽지 않습니다. 회사 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사 생활에서 아무거나는 아무 의견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을래요?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얘기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아무거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할 때는요, 많은 경우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늘 잘 모른다고 한다고 기억하거나 그 사람의 의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괜찮아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뭐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대답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되고 사용하면 정말 매번 큰일이 나는 걸까요? 사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거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 때문이고 은연중에 배려하고 싶기 때문이죠.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내 의견에 신경 쓰게 될까봐 그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고 하는 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바로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고쳐야 하는 문화일까요? 아니면 인정해야 할 문화일까요? 사실 이건 매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거나가 오히려 더 절묘하게 좋은 대답인 경우가 혹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라고 하는 대답 자체가 무조건 나쁜 대답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제가 하는 대답 중에 네,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이건 꽤 괜찮은 대답이 될 겁니다. 뭐 드실래요? 라는 질문에 무조건 회 먹죠? 이것보다는 아무거나가 좋다는 말이 괜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의견을 잘 말하면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적절한 답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값 비싸고 양 적은 음식만 빼놓고는 전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나는 분명히 말하고 아무거나를 붙이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한테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그 하나를 먼저 말하고 그 외에는 아무거나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 이 정도면 상당히 균형감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한테 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저는 빨간 거 외에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벌써 두 개의 단서를 서로가 주고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거나 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만 단서를 하나씩 전제 조건으로 만들며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는 슬기로운 아무거나는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한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도 그 사람의 대답에 성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질문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생활에서 적절하게 아무거나를 말하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아무거나 좋아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솔직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에는 제가 의견을 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내 의견은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다라는 걸 어필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뭘 잘 몰라,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에 내가 보기엔 정말 다 좋은 것 같아서 아무거나 괜찮을 것 같다, 이럴 때는요, 다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을 좀 길게 해야 됩니다. A는 이래서 좋고 B는 이래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꽤 괜찮은 대답이 됩니다.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나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보여주면서 다 좋다 혹은 아무거나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같은 아무거나라고 해도 내 의견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있는 아무거나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저 아무 생각 없는 아무거나에서 분명한 생각이 있는 아무거나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